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브로스 하지 그리고리스라고 하며 해운업에서 지난 40년간 몸담았습니다. 약 160척을 선박 160척을 한국에서 대부분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LNG의 해상 운송입니다. 아시다시피 LNG는 해운업에서도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가스관을 통한 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이기는 합니다. 보시는 것이 발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는 다소 오래된 LNG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LNG의 수출입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빨간색 선이 수출인데 2034년까지의 총 수출입니다. 이미 발표된 프로젝트를 반영했습니다. 녹색은 수입 능력입니다. 총 수입 능력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둘 사이의 간극이 상당하기 때문에 LNG 수요가 더 높아져서 더 많은 양을 선박으로 운송을 해야 한다면 새로운 수출 터미널을 건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네, 좌측에는 LNG 운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항구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지 또 여러 국가로 오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를 다 보시한 것도 아닙니다. 네. 또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LNG를 수입하고 있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측에는 LNG 수입의 시장 점유율을 국가별로 정리했는데요. 지난 2년인 2021년과 2022년의 발전 양상도 함께 표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이 최대 수입국입니다. 일본은 2위이며 LNG 수입이 다소 줄어들었고 한국이 3위입니다. 여기서는 유럽의 대러시아 수입 변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입량은 3억 9천만 톤이던 2019년 1월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인 2억 톤가량으로 2022년 1월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하단에는 수출이 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이른바 위험량이라고 표시된 양, 그리고 큰 이변이 없다면 확실하게 수출이 될 물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가스관 네트워크인데요. 물론 가스관의 길이를 연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가스를 러시아가 아닌 다른 출처로부터 유럽 전역에 무휴식 저장 재기와 설비인 FSRU를 통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LNG 선단 분석표인데요. 보시다시피 600척 정도가 운항 중이고 236척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즉 현재 선단의 27%가량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독특한 현상인데요. LNG선의 발주와 운영에 대한 향후 몇 년간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LNG선에 쓰는 추진 유형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여섯 가지의 추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증기터빈 선박은 좀 구식 선단으로 약 227척이 현재 운항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디젤 전기 엔진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66척이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은 저속 직접 구동식 선박 49척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박들은 독특한 선종으로 2006년에서 2008-9년 사이에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속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LNG를 연소하지 못하고 증기를 모두 재액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CII 규정이 발효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LNG선의 추진 기술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인 증기터빈 선박은 보일러 압력이 약 60바 정도를 소폭 상회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증기 터빈 선박입니다. 몇몇 선박이 일본에서 주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초고압 증기의 압력은 약 100바 정도 되고 이 기술은 여러 국가의 해군 그리고 또 선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LNG선에서 쓰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정 기술이 있습니다. 이행정 HFO 디젤 엔진 방금 말씀드렸고요. 디젤 전기 추진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정 엔진은 디젤과 오토사이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가스 터빈도 개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젤 전기 추진과 사행정 직접 구동 엔진이 이제 소형 LNG선에 적용 가능합니다. LNG 추진 기술 개발의 원칙은 증발가스, 즉 BOG의 연소 능력인데요. 이 증발가스는 자연스러운 증발로 발생합니다. 이 BOG의 관리는 기술 경제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선장이 매일같이 자신의 화물을 어떤 조건으로 운송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LNG 가스를 엔진실에서 연소시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속을 높이거나 또 낮추면서 지정된 항구에 도착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발가스는 최소화하고 화물창에서 견딜 만한 압력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증발가스를 다시 응축해서 선상에서 쓸 수 있는 가스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추진 기술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저압 증기 기술이 있습니다. 1980년대와 70년대, 어쩌면 60년대 말부터 쓰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 효율은 상당히 낮은 30%가량입니다. 다음으로 초고압 증기는 말씀드린 대로 열 효율이 조금 높습니다. 약 36%이고요. 다음으로는 이른바 LNG 선단의 코끼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선단인데요. LNG를 연소할 수 없고 새어나오는 가스는 모두 응축해야 합니다. 전기 엔진은 여러 가지 사행정 디젤을 발전기나 변압기, 주파수 변환기, 감속기어 그리고 프로펠러로 연결합니다. 보다 현대 기술로 고압 LNG를 주 기관으로 분사하는 방식은 효율을 51%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가스 분사 압력은 약 300바 정도 됩니다. 이러한 선박의 경우 고압 압축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스톤 압축기를 주기관에 쓰고 보통 제액화 장비에도 사용합니다. 오토사이클 엔진 효율은 디젤 엔진 추진체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상당히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발가스 압축기를 오토사이클 엔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쳐야 하는 단계의 수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는데요. 오토사이클 엔진에 필요한 가스의 압력이 17에서 17바에서 14에서 15바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오토사이클 엔진의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인데요. 가스 연소기에서 증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스팀 터빈과 디젤 전기 엔진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선박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면 상당히 높은 효율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부하가 최적화 지점으로부터 이탈을 하면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 표는 어떤 엔진이 가장 좋은지 여러 가지 추진 시스템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기 시스템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에는 매기 그리고 XDF 엔진 그리고 어쩌면 직접 구동 방식으로 감속기어 없이 소형 선박에 적용되는 사행정 엔진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개발 중인 컨셉입니다. 기화율은 LNG선을 운항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의 기업이 화물창 단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GTT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기화율은 수년에 걸쳐서 계속 낮아졌습니다. 기화율을 낮추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화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화물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들 또 심지어 GTT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계속 시도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그 목록도 있는데요. GTT의 마크 5 시스템, 또 한국가스공사의 KC1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조선소와 같은 곳에서도 자체 시스템을 생산하겠다라고 공언은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이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상의 위험을 조선소나 고객 측이 용인할 수 없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다시 한번 오늘날 쓰이는 두 가지 시스템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인바 멤브레인 시스템인데 인바라는 것은 강의 길이가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열을 위해서는 글라스 울 박스를 쓰지만 합판 판넬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크 3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플러스 시스템으로 폼과 합판을 사용합니다. 게이트가 하나 있고 코루게이션된 1차 막이 있고 트리플렉스라고 하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호일 재질을 이용한 두 번째 막이 있습니다. IGC 코드에 따라서 모든 선박에 이중 막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제액화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이용하면 더 많은 양의 LNG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액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선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 또는 상업적인 이유로 선박이 연료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대형 선박이 연료유를 쓰고 있고 이 경우 대부분의 화물을 재액화해서 고객에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데요. LNG선의 추진 효율이 지난 18에서 20년간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있었던 증기선을 100으로 봤을 때 주요 선박들은 연료 소모량이 47에서 48% 선이고 차세대는 50에서 51%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선박들에게 2030년까지 요구되는 수준이 40%로 훨씬 웃돌고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규정은 신조선에 대해서는 2016년에 그리고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CII 규정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선박의 배출량은 매년 조금씩 줄여야 하고 2026년에는 CII 요구사항이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 기술입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장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공기윤활 시스템이 있고 더 나은 방어도료, 축발전기 등이 있습니다. 축발전기를 사용할 때 공기윤활 시스템과 함께 결합해서 사용하면 최대 7에서 8%의 효율이 있습니다. 화물창 단열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파크 착화 엔진은 말씀드린 대로 도입이 될 수 있고 에너지 절감형 장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터 세일, 하드 세일, 덕트, 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와 연료 존지도 개발 중이지만 배터리 전에 탄소 포집 기술이 먼저 적용될 것 같습니다. 탄소 포집은 이산화탄소를 엔진의 배기가스로부터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거나 가루로 만들고 육지로 운송해서 처리하거나 격리하는데요. 격리 같은 경우에는 펌핑을 해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고갈된 유전이나 비어있는 땅속 깊은 곳 공간에 주입을 해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고 2017년부터 시작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노르웨이의
노던 라이트 프로젝트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FSRU 보유식 저장 재기화 장치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습니다. FSRU는 LNG 화물을 기화해서 100바 정도의 압력으로 펌핑을 해서 육지에 여러 국가의 LNG를 공급하는 가스관으로 직접 보내는 상당히 손쉬운 해법입니다. 전 세계의 가용 FSRU 목록인데요. 여기서는 FSRU의 용량과 건축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FSRU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나 어떤 국영 유틸리티 기업들과 같은 어떤 위험 관수를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려운 사업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유럽이 이제 현재 가스관 수송량이 줄었기 때문에 FSRU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유럽에서 개발 중인 신규 프로젝트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메탄 슬립도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만 기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메탄과 같은 물질 같은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위험이 클 수 있는데요. 100년 주기로는 25 정도로 볼 수 있고 20년 주기로는 더욱 높습니다. 4행정기관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힘센이라는 4행정기관의 주요 제조사는 지금 현재 메탄 슬립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힘센의 주장에 따르면 메탄 슬립을 지금의 15%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윈GD 역시 메탄 슬립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4행정 엔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토사이클과 2행정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윈GD는 메탄 슬립을 자사 기관들에 대해서 50%가량 줄이고자 하고 있고 저부하에서 40%, 고부하에서 44%, 정상 운항 부하에서 47% 정도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칠라 역시 주요 4행정기관 제조사인데요. 마찬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바칠라는 자사 엔진의 메탄 슬립을 킬로와트 시당 1g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8g 수준입니다. 심지어 메탄 슬립 값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멤브레인 단열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1일 기화율이 0.15%였습니다. 이제 이 수치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낮아지고 있고 0.085% 또는 그 이하로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일 기화율이 0.07%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LNG선의 운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더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공기 윤활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한 공기를 선박 아래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시작한 회사는 실버스트림이라는 기업인데요. 주요 한국 주선사들이 다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을 축 발전기와 함께 사용을 한다면 전원 절감 효과가 7에서 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 필요한 압축기를 구동하는 전력 비용은 만약에 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4행정 디젤 발전기 엔진 대비 약 30% 저렴해집니다. 두 번째 공기윤활 시스템은 팔스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소비 전력은 표준 ALS 공기윤활 시스템 대비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보시다시피 선수를 따라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박을 같은 속도로 운항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인젝터로 주입하게 됩니다. 다음 가변 주파수 구동 장치입니다. 모든 선사가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펌프와 또 팬과 같은 기기의 전력 부하를 기존 설비 대비 40% 선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전기 솔루션을 활용해서 회전 기계의 RPM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배출 시스템의 감가상각이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팬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펌프에 VFD를 장착하면 약 3년 정도입니다. 디젤 발전기용 배기가스 이코노마이저도 유행입니다. 보조 보일러로 선박에 필요한 증기를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생산하지 않고도 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터 세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잠재력이 있고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로터를 설치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선박이 만약에 교량 아래에 있는 항구에 입항을 한다거나 할 때 또 선상에 크레인이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쓰일 기술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바로는 벌크선을 위한 로터 수주량이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안정화 시스템인데요. 왜 이러한 시스템이 LNG 업계에 구현되지 않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횡 동요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화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가의 시스템도 아닙니다. 만약에 설비 투자가 문제라면 선박의 선수 스러스터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발주된 LNG선의 절반 이상은 선수 스러스터가 없습니다. 방우 기술입니다. 여러 도료 회사들의 제안과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도료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박이 일상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EXI, CII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어 가죽 도료도 있는데요. 이 상어 가죽과 비슷한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표피 부분에 공기가 갇혀서 바다와 선체 간의 마찰을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지금까지 소형 선박에 적용이 된 바가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과제로는 자산 가격의 증가가 있습니다. 2018년에 LNG선의 성가가 1억 7천만 달러였는데 이제는 2억 4,500만 달러입니다. 인도 시기는 연장되었고 대부분의 조선소가 2026년 말까지 1년 내내 수주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2028년은 되어야 접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 변동성도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디 조기에 종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발표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액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탄 슬립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표가 몇 장 있었고 유럽의 새로운 제도들이 다른 세계 여타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탄소세나 탄소 거래제와 같은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